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고요.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예, 그래도 오늘도 코스피가 조금 올랐습니다. 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1.83%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더 가야 되는데. 그쵸. 월요일에 한 8% 넘게 빠졌으니까 어제 한 3% 올랐고 오늘 또 한 1점 몇 프로 올랐으니까 또 계속 오르면은 8%또 회복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이따가 이제 세 번째 뉴스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올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네. 주가가 좀 떨어지는데 요즘에 주주 환원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주주 환원은 하다가 안 하기 없거든요. 이게 줬다 뺄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배당을 주다가 안 주는 거는 굉장히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확 빠져버리니까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5% 금리 채권에서 주다가 요즘에는 거의 3%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5%대 살 걸 이런 생각들 많죠. 하거든요. 네. 근데 시가 배당률이 5%가 되는 주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딱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그쵸. 이거 시가 배당률 5% 이상 되는 거를 지금 살까? 아니면 주가만 회복되면 못 먹어도 5%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배당주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반등을 좀 세게 할 만한 걸 해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주범성 경영이 좀 있었던 일본은행에서 네. 여기 이 얘기도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에서 분명히 얘기할 거다. 쫄아서 괜히 올렸다가 쫄아갖고 그쵸. 저희 앞으로는 안 할게요, 이 얘기 할 거다 그랬는데 오늘 우시다 부총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금리를 이제 안 올릴 거다.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냐면은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로 인한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금리를 바꾸는 바람에 네.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움직일 때 네. 이번에 25bp 인상한 거는 꽤 과감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역시 좀 물러서는 모양새가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아연이랑 미래에셋 언급하는 거 보니 광고 들어왔다 보네요. 야, 정말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네. 기업에서 주주 환원하고 해서 좋은 소식이면 네. 좀 좋은 소식 좀 전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저희가 누구 나쁘다, 못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이런 주식 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 감옥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기자 네. 입장에서도 비판해야 되는 부분들은 비판을 하지만 네. 마음이 좋진 않아요. 아, 그럼요. 그게 네. 또 그 회사가 또 잘 돼야, 이게 기업들이 잘 돼야 주가도 많이 오르고 주주 환원도 늘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거의 상당수는 네. 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좋은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엔비디아 HBM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했다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HBM3E. 그러니까 근데 로이터가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는 분위기긴 근데 한데. 정밀하게 보면 양치기 소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HBM3가 있고 HBM3E가 있고, 그쵸. 그런 것들, HBM3E 8단이 있고 HBM3E 12단이 있고, 네. 요게 조금 달라서 그런 거고, 그쵸.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한 번도 이 얘기를 확인해 준 적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이 해석을 할 때 안 된다 그랬을 때 부인하는 거하고 됐다 그랬을 때 부인하는 거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서 뉘앙스 차이를 싹 해석을 하게 보면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이터 여기 기자도 같은 기자입니다. 매번 같은 기자가 보도하고 있고, 네. 한국 기자. 그렇죠. 한국에 있는 기자고, 로이터가 삼성전자의 HBM3E가 최근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 분투해온 세계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가 큰 장애물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제 승인된 8단 HBM3E 칩에 대한 공급 계약을 곧 체결하게 될 것이며 4분기 중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전했고요. 네. 다만 12단은 아직 통과를 하지 못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보도를 그냥 나눠서 보면은
그 전에 안 됐다 그랬던 게 HBM3E였었던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됐다 그런 건 HBM3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HBM3E는 이번에 8단이 됐다, 12단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은 똑같아요. 뭐 네.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산업 쪽을 저도 이거 취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라는 말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다가 야 너랑 안 해. 요러면 이제 실패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해와라고 한다면 그게 실패냐 아니냐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아직 안 됐다는 말이 맞긴 하죠. 그렇죠. 아직까지 테스트 진행 중이다가 정확한 말이긴 하죠. 근데 그거를 테스트 중이다라고 얘기하면 어제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네. 뭐 이번에는 3E의 8단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삼성전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HBM3가 통과된 거는 맞아요. 그거는 저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진 않은데 저기 어디야 평택에 있는 팹 에서 이제 메모리 디램 생산해가지고 그거 한다 그러면은 네. 이런 소식은 대체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기보다는 협력업체들에서 확인을 해주는 경우, 그러니까 협력업체에서 넌지시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비 들어간다. 그렇죠. 장비 들어간다, 부품 들어간다로 저희가 좀 유추는 할 수 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컨콜 때도 사실 말을 할 때도 보면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10%까지 올라갈 거고 예. 4분기부터는 60%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이 10%에는 사실은 HBM3에 대한 그런 이제 4세대 모델이죠. 예. 3의 매출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4분기는 3E가 통과될 경우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치를 말을 했던 건데 예. 아무래도 긍정적인 테스트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60%라는 좀 약간 전향적인 목표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로이터 속보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3E가 확실히 좀 통과가 된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긴 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취재했던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산업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엔비디아가 자꾸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하던 사람들을 자꾸 영입을 한다는 건데 네. 이걸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전에 그런 패턴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텔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납품하는 게 진짜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납품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네. 납품하고 나도 너무 피곤해. 그게 왜 그러냐면 인텔이 원래 디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램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들어왔을 때 뭐 봐야 되는지도 진짜 까탈스럽게 보고 그쵸. 그리고 단가도 네. 막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를 그냥 진짜 송곳처럼 쪽집게처럼 막 집어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깎자 이것 때문에 깎자 막 그러는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업계에서 걱정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HBM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네. 이 뭐 테스트를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니면 계약 조건을 좀 까탈스럽게 하는 거 이거는 점점 심해질 것 같고 그럼 이제 HBM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또 들어가게 되면 하이닉스는 마진이 좀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경쟁 때문에 그런 부분들 테스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는 어느 산업에서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패턴인데 네. HBM을 직접 만들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D램을 네. 직접 만들진 않겠죠. 네. 근데 HBM이라는 게 결국은 패키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직접 패키징을 할 경우에 대한 우려. 이게 배터리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싶어 하죠. 배터리를 직접 하진 않겠지만 네. 배터리 전문가들 영입하고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하고 계약 조건 까다롭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BMW가 주로 좀 그걸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팩은 안 사고 셀만 셀 사와서 팩은 우리가 만들고 그걸 많이 하죠 사실. 그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LG 엔솔이랑 같이 하는 HL 그린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모비스 모비스랑 LG 엔솔이랑 같이 합작사를 만든 거죠. 예. 그 충주 공장 바로 옆에 있잖아요. 모비스 충주 공장 바로 옆에 HL 그린 파워 공장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산업을 보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쉬운 일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통과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또 이겨내면서 글로벌 1위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좀 TMF 사태가 이제는 정부 지원 쪽으로 많이 이제 좀 포커싱이 옮겨져 가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이제 5,600억 원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며칠 동안에 이제 지자체들도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라고 나섰는데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를 돕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5,600억 원 그리고 이제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을 해서 긴급 경영 안정자금 6천억 원을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약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지금 유동성이 TMF 피해 업체들에게 이번에 좀 지급될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저리 대출입니다. 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이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TMF 사태 피해자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들어가냐 하면은 2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진흥공단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내일 모레입니다. 9일부터 접수를 하게 되고요. 업체들은 그러면은 소진공 대출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이제 금리는 연 3.51%입니다. 중진공 대출은 최대 10억 원까지 금리는 연 4%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이제 기업은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금리는 연 3.9%까지 3.9%에서 4.5%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이번에 좀 문제가 많이 됐던 이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이라든지 숙박업체에 대한 지금 문제들이 좀 많이 불거졌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9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소비자 피혼 대책을 위한 조정 절차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많이들 여행을 떠나시고 휴가를 떠나시고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지금 방안을 지금 내놓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커머스 정상 구조를 조금 개선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표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예. 보시면 지금 현재는 소비자가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카드사에 넘어갔다가 이게 피지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피지사에서는 이제 2차 피지사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서 이게 판매자한테 판매 대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2차 피지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문제됐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TMF에서는 이 소비자의 돈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사용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예.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고 하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 개선될 부분입니다. 이제 소비자가 결제하고 카드사가 피지사까지 넘어가는 건 기존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오픈마켓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강제적으로 예치를 하는 걸 이제 강제 의무화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판매 대금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 제3의 기관 또는 제3의 계좌에 예치가 되면서 이걸 함부로 쓸 수 없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오픈마켓에 넘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것도 또 다른 계좌에 또 예치를 했다가 이게 판매자한테 넘어가는 이런 이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제2차 피지사들이 이 돈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같은 게 발생을 했던 건데 그거를 조금 막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다들 많이 놀랐었는데 그 정산 기간이 그 윈메프 같은 경우에는 뭐 60일이 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이마트 같은 대기업 유통사들이 이제 한 기준이 40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직매입일 경우에 한 60일이긴 한데 대부분이 한 40일 이내에 정산을 해주는 그런 구조인데 이커머스들은 이제 이 40일보다도 조금 더 빨리 정산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바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피지사 등록 요건도 조금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지금 발행 잔액 30억 원 미만이면은 이제 선불업 등록 면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이 이제 발행 잔액 30억 미만이면 가능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발행 잔액 30억 원에서 연간 총 발행액 5천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강화가 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피지사 등록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게 은근히 굉장히 쏠쏠한 네. 그 수익원이 규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0일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예치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금이 한 1,000억이 들어왔어요. 1,000억이 들어왔는데 이걸 60일 동안에 뭐 CMA 계좌라든지 뭐 단기 상품으로 돌려서 5%짜리면은
쏠쏠하죠. 50억이잖아요. 네, 50억을 땡길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지금 이제 사람들이 눈 먼 돈을 조금 가릴 수 있는, 눈 먼 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손이 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네. 그 진짜 옛날 얘기인데 그 일수 아저씨들이 네. 일수 아줌마들한테 이거 받으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금을 그러니까 일단 돈 갚은 거니까 이거를 바로 이제 갚아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한 일주일씩 미루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월요일 아줌마한테 받아야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날 넘겨. 네. 그러면은 화요일 날 받고 수요일 날 받고 했을 때 월요일 거를 수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걸 목요일 날 하고 수요일 걸 금요일로 하면은 하루치 한 이틀 3일치를 계속 돌렸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네요. 이틀 뒤에 돈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이틀 뒤에는 그 다음 아줌마 걸로 넣으면 되니까. 네. 그러다가 먹으면 넣으면 돼. 물릴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이게 잠깐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잠깐 자기가 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그 사람들한테 쏠쏠한 일거리인데 그건 원래 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네. 그거를 이번에 위메프에서는 정말 대규모로 했던 거고 네. 이런 정도 사이즈의 기업들은 당연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네. 규제를 했어야 되는 거를 오히려 좀 그동안 미흡하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유동성으로 지원해준다는 이제 결국에는 저리 대출이지만 이제 유동성 지원해주는 게 1조 2천억 정도가 된 이유가 현재 지금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TMF 사태 관련 정산 지원금이 2,783억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5월 달까지 미정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월, 7월까지 다 합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조 원까지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정부에서 많이 마련을 하기로 했고요. 또 전체 피해 금액의 약 80%가 1,000만 원 이하 소액 피해가 지금 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최소 60억 원 규모로 이제 추정되는 일반 상품 피해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와 피지사를 통해서 이번 주 중으로 선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또 취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살짝 눈치 보면서 조용히 있는 데가 있죠. 어디? 쿠팡. 아, 쿠팡. 야, 쿠팡. 그러니까 위메프하고 티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역시 큰데 믿을만한 데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네. 오늘이 쿠팡 와우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는 날입니다. 아, 3,000원 올라갔네요. 아. 3,000원이면 비율로 따지면 엄청 높은 그렇죠. 건데. 거의 한 80% 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팀F로 뭐 이렇게 팀F는 따로 회비를 받진 않으니까 아, 나 이제 쿠팡 안 쓰고 뭐 네이버나 뭐 티몬이나 위메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저 사단이 나는 걸 보면 네. 아, 그래도 쿠팡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 바로 쿠팡 와우 멤버십이 7,890원으로 오르는 날입니다. 이게 쿠팡이 유료 멤버십을 시작한 건 2018년 10월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월 2,900원만 내면 횟수 제한 없이 무료 배송. 맞아요. 한 번 네. 배송하는데 3,000원이니까 한 번만 배송받으면은 뭐 남는 거다. 뽕 뽑는다고 했었죠, 예, 그때. 그리고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유료 이용자를 한 600만 명 이상 모았고 네. 그랬더니 2,900원에서 4,99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렸죠. 그쵸. 그리고 막 그 말이 되냐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두 번 사면 네. 3,000원씩 두 번은 6,000원이니까 뭐 요 생각을 하면서 1년 만에 다시 20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거의 한 40% 가까이 올리게 되는 건데 네. 근데 또 여기에 그 우리 쿠팡이츠의 무료 배송 무료 배달이 네. 되고 우리 쿠팡 플레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이 와중에 또 배달의 민족이 오는 20일부터 배달비 무료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합니다. 배민클럽은 3,900원 유료 서비스거든요. 네. 그러면은 7,890원을 내고 차라리 배달의 민족을 끊고 쿠팡이츠를 쓰면 뭐 요런 계산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OTT도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배달도 할 수 있고 공짜로 그 택배도 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네. 아 이거 참 미끼긴 한데 물기가 참 안 물기 힘든 미끼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쿠팡을 안 쓰자니 네. 티몬 위메프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네. 플랫폼 자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플랫폼이 독과점이 되게 되면은 경쟁이 없는 상황이 되면은 네. 이렇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뭐 이거를 뭐 7,000원을 받든 8,000원을 받든 뭐 10,000원을 받든 이게 어디 뭐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플랫폼은 그 성격상 이게 점점점 독과점으로 점유율을 넓혀가게 되고 점유율을 넓혀갈수록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독점력이 더 강해지는 성격이 있고 네. 그럼 경쟁사들은 점점 약해지다가 아예 도태돼서 사라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네.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옥션, 집마켓 저런데 이번에 저 신세계 쪽으로 다 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신세계 쪽에서 좀 잘 해줘야죠. 거기서 뭐 쓰기랑 뭐 이런 거 좀 다 합치고 네. 뭐 CJ랑 또 뭐 한다면서요. 그쵸. 뭐 그럼 물류, CJ 네. 원카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CGV 영화도 좀 싸게 보게 해주고 뭐 TV, OTT도 좀 보게 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경쟁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쿠팡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욕만 할 게 아니고 네. 좀 옮겨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다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알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이게 그 의결서를 발송을 했는데 네. 의결서 발송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자들한테 확인을 시켜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좀 1,400억 원이었는데 1,628억 원으로 늘었어요. 이게 그 전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거 했거든요. 상품 검색 상위에다가 자기 상품 고정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직원들 시켜서 댓글 달고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불법 행위들이 좀 이어졌다고 해서 228억 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가 되면서 국내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62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제 뭐 낼지 안 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쿠팡이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우리가 뭐 쿠팡 영업 손실 났다 그러는 게 되게 익숙하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네. 지금 거의 2년 그러니까 8개 분기 만에 처음 적자가 난 겁니다. 쿠팡이 이제 돈 벌기 시작한 지 꽤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1월에 2분기에 매출 1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는데 영업이익 적자가 났던 이유는 그 아까 설명드렸던 과징금 1,628억 원을 미리 반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페피치라고 그 명품 플랫폼 하나 인수한 거 있는데 네네. 여기에 손실을 반영을 하면서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댓글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혜택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네요, 보니까. 혜택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혜택도 네. 괜찮고 거기 뭐 초기에 하는 요금도 되게 싸요. 뭐 그 몇천 원. 리베이트도 많이 주고 네. 많이 주긴 주는데 이게 그 아직 그 플랫폼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G마켓, 옥션, 쓱 뭐 이런 거에서 저는 이마트 많이 배송 시켜가지고 한번 네. 유니버스 가입해볼까 해서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많이 쓰는 건 별로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가입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이거를 거기서 신세계 유니버스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세계의 과제네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안 쓰는 거에다가 혜택 많이 주지 말고 그러니까요. 많이 쓰는 거에다 혜택을 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더 들게 되겠지만 그런 데가 후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 쓰려고 들어오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는 좀 지겨운 단어인데 전기차 캐즘. 네, 저는 캐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장 둔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차 시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배터리인데 이제 올해 상반기 배터리 글로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22.3%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이 과연 캐즘이 맞을지. 그러니까 22% 네. 연간 22% 성장이면 쿠팡이 좀 전에 30% 성장했으니까 네. 거의 이커머스 회사 정도의 성장을 산업 전체가 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표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올 S&E 리서치에서 이제 보고를 한 건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은 364.6 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인데
3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올 상반기 때 46.9GWh를 쓰면서 이제 작년보다 한 5.7% 정도 성장을 했고요. 점유율은 보시면은 한 14.9에서 12.9로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가 SK온입니다. SK온 요즘 안 좋다 하는데도 글로벌 4위의 배터리 업체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지 정말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 때 17.3GWh를 사용을 했고 성장률은 5.4%입니다. 점유율은 이제 5.5에서 4.8로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요즘 좀 분위기 좋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올 상반기 때 사용량이 16.4GWh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성장했습니다. 가장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4.7에서 4.5로 조금 빠졌습니다. 옆에 파나소닉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파나소닉 마이너스 25.1%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16.2GWh를 썼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등 안에 들었던 회사인데 이제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파나소닉 배터리의 거의 대부분은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파나소닉에서 쓰던 물량을 대부분 이제 CATL로 많이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출력 모델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에 쓰던 파나소닉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LG 엔솔이랑 지금 같이 또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어떤 배터리를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LG 엔솔, 파나소닉, CATL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지 사용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국 배터리가 점유율이 다시 조금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가 넘었었는데 올 상반기 때는 이제 22.1%를 기록을 하면서 한 3%포인트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건 다 어디로 갔느냐?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CATL과 BYD를 보시면은 점유율이 각각 37.8, 15.8을 기록을 하면서 약 한 53.6%의 점유율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던 게 BYD가 성장률이 22%였는데 점유율은 동일했거든요. 근데 CATL이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CATL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높았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이번에 보면서 약간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중국 포함이에요. 중국이랑 전 세계 다 포함인데 CALB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CALB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6%가 증가를 하면서 SDI보다도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 반국영 기업이라고 보면 그쵸, 되는데 네. 또 CATL이랑 지금 또 소송도 벌이고 있는 회사잖아요. 여기는 이제 LFP보다는 NCM을 좀 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대부분 회사에 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광저우 자동차, 장안 자동차, 지리차, 상하이차, GM물링 그리고 이제 샤오펑 링파오 같은 이런 회사들까지 다 집어넣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CLB는 이제 대신에 중국 업체 말고 다른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는 아직까지 공급이 거의 없거든요. 이걸 보면 중국 전기차가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CLB가 같이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 페러시스가 없네요. 페러시스도 이전에 10위 안에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페러시스 이번에 그 벤츠 EQE 화재 주요 원인이 될 걸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 배터리긴 한데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만 거의 이제 또 판매가 많이 되다 중국 외에서만 거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여드린 건 중국 시장을 포함을 한 거고요. 중국 외로 보면은 한 8등, 9등 정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페러시스의 물량의 대부분이 벤츠죠. 벤츠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벤츠뿐만 아니라 뭐 다임러 트럭 같은 데 들어가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츠를 제외를 하면 거의 못 들어가는데 사실 이 중국을 포함한 실적에는 중국 실적이 굉장히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8등 고션, 9등 EVE, 10등 선호다 같은 경우에도 다 중국 제품입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중국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배터리 업체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작년까지만 숫자가 하더라도 줄었더라고요? 네, 업체 숫자가. 업체 숫자가? 네, 작년까지 제가 파악할 때 한 8, 90개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 50여 개로 많이 통폐합이 된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올 연말이면 한 40여 개로 지금 통폐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어흥야홍님이 정해주셨는데 10위 순우다. 그렇네요. 네, 선우다가 순우다 될 수 있겠네요. 성장률 62.4% 네. 순우다로 올랐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개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터리 업체들을 너무 막
확장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우리도 고품질 배터리를 많이 만들자라고 그때 기준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급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신규 배터리 업체들이 진출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조금 많이 줄 거고 또 신규 배터리 생산 건설 계획도 한 이제 올해는 전년 대비 한 55% 정도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공급 과잉 문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전기차겠죠. 전기차 판매가 얼마나 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지금 뭐 성장 둔화랑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배터리 생각도 쪽은 좀 듭니다.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성장률이 좀 더 높아야 되는 그렇죠. 그래야 캐즘을 좀 넘어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주주환원 관련한 뉴스인데요.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중간 배당을 주당 10,000원 현금 배당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시가 배당률을 제가 보니까 공시상으로 나와 있는 건 2%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중간 배당이니까 네. 1년에 2번 한다 그러면은 4%. 그렇죠.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또 감안을 하게 되면은 4% 이상의 주주환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순이익의 71.4%. 그러니까 전체 벌어들인 돈의 70%를 배당하겠다. 대단하다.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좀 기준으로 삼았던 거는 배당 성향을 30% 이상을 유지하고 네. 연 1회 이상 중간 배당을 진행하겠다. 이게 앞으로 3년간의 그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앞으로 10년간 총 4조 원 이상의 금액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런 기조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 이사회를 통해서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을 했는데요. 그럼 자사주 추가 매입하고 소각하고 하게 되면은 ROE가 올라가고 주주 환원이 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회사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이종 기자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고려아연은 지금 배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영풍하고 계속적으로 그 지분율 리결권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른 주주들이 고려아연의 현재 경영진 편을 들어줘야만 유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주주 환원을 하고 약속한 거 지켜야 됩니다. 네. 안 지켜서 주주들이 돌아선다. 큰일 그러면 나죠. 영풍한테 먹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네.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눈치를 보고 그럼요. 열심히 돈을 벌고 주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비전을 얘기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주주환원을 하고 이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주주 눈치를 안 봤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영풍의 그 장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쪽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그 소액 주주들이 편을 들어줘야만 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무조건 주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주주환원은 뭐 이게 눈치를 보니까 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상호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중간 배당 소식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식 주가도 오늘 그래서 8% 넘게 상승하는 많이 올랐네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자사주 1,000만 주 매입 소각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2월에 1,000만 주 소각했습니다. 한번 했고. 예, 거기다 6개월 만에 추가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건데 네. 8일부터 내년 11월 7일 8일부터 내년 11월 7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올해 11월 7일인 것 같죠? 예, 3개월간 장내 주식을 매수해서 소각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수급적으로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자사주를 이렇게 대규모로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보면은 예전에 메리츠증권 자사주 매입 엄청 할 때 보니까 그때 살벌하게 했죠, 진짜. 그러니까 그냥 유통 물량을 말려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 주가가 또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쵸. 주주 환원은 주주 환원대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가 실질적인 자사주 매입을 할 때 네. 그때는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정 단기 순이익 기준 최소 35% 이상을 유지하겠다. 매년 최소 보통주 1,500만 주를 소각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워낙 주주 환원이 좀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네. 주주 환원을 기대하는 투자를 잘 안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좀 유의미한 정도의 주주 환원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폭락하면 되게 마음이 안 좋으면서도 네. 꼭 그 시가 배당률을 한 번씩 확인하게 되는 이것만 잘하면은 저걸로 그 옛날 고아 주식이라 그러잖아요. 네. 고아들한테 이 주식 주면은 평생 기업이 연금처럼 배당 주는 그런 주식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주들 그런 투자를 하는 참여자들도 많아져야 네. 좀 주식 시장에 어떤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투자들이 다양해야 됩니다. 단타 치는 사람, 장타 치는 사람, 뭐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도 있고 그런 뭐죠? 그렇죠. 그 트레이딩하는 분들도 네. 스캘핑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주주 환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배당금을 노린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예. 좀 많아지면 좋죠. 다음 소식은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 상반기 때 이제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탑 3를 기록을 했는데 탑3가 영업이익률은 1등이더라고요. 와. 이게 표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 번에 예. 볼 수 있게요. 보시면은 이제 판매량 기준으로 순위를 좀 잡았고요. 1등은 여전히 다 토요타 그룹입니다. 토요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판매량이 516만 2천 대를 기록을 했고요. 폭스바겐 그룹이 이제 434만 8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2등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361만 6천 대로 이제 3위를 유지를 했고요. 이제 4등이 르노, 닛산, 미쓰비시, 5등이 스텔란티스, 6등이 제네럴 모터스입니다. GM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5등이었는데 이번에 6등으로 좀 밀려나게 됐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각 부문별로 1등입니다. 매출은 폭스바겐이 가장 많았어요. 와, 아직 저력이 있네요. 네, 235조 9천억 원입니다. 브랜드가 10개가 넘다 보니까 여기는 뭐 대단하죠, 사실. 근데 영업이익 자체는 토요타가 훨씬 많았습니다. 22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은 현대차 그룹이 1등이었습니다. 10.7%.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13%. 와,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랑 현대차랑 판매 대수 보면은 거의 한 80만 80만 대 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업이익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 보면 이제 우리 얼마나 지금 현대차 그룹이 쉽게 말하면 옛날로 치면은 제값받기 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얼마나 그 믹스 개선이 잘 됐느냐. 쉽게 말하면 비싼 차를 잘 팔고 있다. 예. 예전에는 값싼 차 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좀 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폭스바겐 그룹은 지금 굉장히 차가 안 팔려서 좀 많이 힘들어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이 235조인데 영업이익이 저만큼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싸게 팔고 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막 할인 팍팍 넣어주면서 막 팔고 있다는 거죠. 네. 르노, 닛산, 미쓰비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판매량이 329만 대로 여전히 좀 많아요. 세 개 회사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닛산이라든지 미쓰비시 같은 회사는 어려운데 르노도 요즘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런 게 보면은 실적으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로 이번에 활 때문에 좀 인기가 많았죠. 양궁협회. 그렇죠. 네, 오가낭.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빗도리님이 모비스는 왜 저러냐 얘기하시는데 그냥 이 모비스가 좀 확실히 좀 요새 약해요. 주가. 네. 모비스 사업은 지금 괜찮거든요. 실적을 보면. 근데 주가는 조금 그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현대 글로비스 사장님 모셔가지고 한번 인터뷰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글로비스 비전 설명해 주시는데 저런 비전은 꽤 괜찮다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모비스가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요즘에 모비스가 자기네들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네.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뭐 소통도 안 하고. 테크 기업으로 뭐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 모비스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조금 그런 약했던 측면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됐습니다. 오늘 뉴스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